자, 요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요 사람은 다 아시죠?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박정희 아버지입니다. 박정희 아버지 박성빈이라는 분이에요. 저자는 결론에서 이 얘기를 해요. 박정희도 무과제도 통과한 사람이죠.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아버지인 박성빈도 무과제도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아마 아버지를 보면서 무인이 어떤 꿈을 꿀 수 있고 또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고 하지만 조선 사회가 무인을 어떤 식으로 좌절시켰는지 그걸 다 느꼈겠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무과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꾸게 해주는 꿈과 그리고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흥미로운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책을 마칩니다. 대역죄인이다. 네, 대역죄인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다. 네, 지금 어느덧 또 2021학년도 이제 2학기는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오랜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국립위만 간단히 하고 그러고 이제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국립유를 할 건데 단독으로 국립유 하는 게 처음이어서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재밌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책은 여기 책이 잘 안 나오는데 조선 무인의 역사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표지가 되게 귀엽네요. 무에도 예쁘죠. 토보지 나오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무예 도통고지에 나오는 그 그림들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흔히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하면은 문신에 대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정치 얘기 아니면 그게 아니면 아예 그냥 일반 백성들의 얘기를 주로 하는데 무인에 대한 얘기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묻 밀덕들의 덕심을 자극시키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책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PPT 화면을 공유하면서 발표를 시작을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조선 무인의 역사라는 책인데 1600년부터 1894년까지라는 이런 부제가 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유진박 선생님이 쓰시고 유현재 선생님께서 이제 번역하신 책이고 이제 푸른 역사에서 2018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원래 한글 버전으로 나온 게 아니고 2007년에 이미 미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 미국 원제는 Between Dreams and Reality: The Military Examination in Late Joseon Korea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꿈과 현실의 간극, 뭐 괴리, 그래서 묵과제도, 조선 후기 묵과제도에 대해서 뭐 이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왜 읽어야 될까라고 하면은 저는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무인이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머무르고 있었던 현실은 무엇인지 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조선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되게 큰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어요. 조선시대 때 무인 더하기 그 사람들이 어떤 꿈을 꿨는지 더하기 조선이라는 사회 자체가 어떤 신분 구조로 되어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적합한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책은 왜 썼느냐라고 할 때 이 책은 시종일관 하나의 문제의식에 천착을 해요. 어떤 문제의식이냐? 조선 사회 내에서 계층 간 이동, 계층 간 이동에서 묵과제도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리고 묵과 합격자들은 어떤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천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무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군사제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회, 신분제도 여기에 관심을 두고 책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제시가 되는데 이게 사실 좀 되게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이거 제가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세기부터 볼게요. 위에는 이제 초록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배층 얘기고 밑에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건 피지배층 얘기입니다. 15세기 같은 경우 지배층은 문과와 무과의 차별이 없었대요. 그래서 양반 가문에서 너 칼싸움 잘하네? 그럼 문과 가라. 너 글을 잘 쓰네? 그럼 문과 가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과 가문인데 문과에 똘똘한 애가 있어. 그러면은 그럼 쟤랑 결혼하자. 이런 거 뭐 전혀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든 무과든 차별하지 않고 모두 양반으로서 인정을 받고 모두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던 게 언제다? 15세기다.
라는 거죠. 반면에 피지배층 같은 경우, 여기서 피지배층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원래는 양천제도로 쓰잖아요. 근데 흔히 말할 때 천인이 이제 피지배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굳이 피지배층을 나눈 이유는 양반이랑 양반이 아닌 존재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피지배층은 무과가 허용된 계급도 있고 무과가 허용되지 않은 계급도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유들에 의해서 피지배층이 무과 응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5세기의 무과를 보면은 무조건 양반인 거고 그 무과를 본 양반은 문과랑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16세기가 되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16세기가 되면은 이제 문과 출신의 어떤 그런 소위 문과 출신의 카르텔 같은 게 형성돼 가지고 문과 출신의 양반층의 지위가 점점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아들아 너는 문과 보지 말고 문과만 보거라 라는 것도 슬슬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문과 출신인데 문과랑 함부로 결혼 못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문과로 나와서 고위직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삼포해란, 임진왜란 이런 거죠. 근데 이쯤 되니까 나라에 군대가 없어요. 그 뭐 다른 이유 때문이긴 하지만 나라에 군대는 없고 근데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피지배층들한테 무과를 개방한 거예요. 그래서 피지배층인데 충분히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화살을 좀 잘 쏜다던가 통나무를 잘 든다던가 요 정도 약간의 자격만 있으면 대거 무과에 합격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무과 출신 합격자가 두 갈래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원래 양반인데 무과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갈래는 피지배층인데 급하게 무과에 합격한 계층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과가 16세기에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이 이 두 갈래로 나뉜 그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6세기부터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어떻게 흘러가나 볼게요. 먼저 지배층부터 볼게요. 지배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조선 후기 무인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무과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를 볼 때 이렇게 지역별로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중앙, 수도권이겠죠. 수도 경기권. 거기는 무과가 있어요. 무과 출신의 양반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어쨌든 무관직은 실제로 고위직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고위 관직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문과 벌렬 가문의 후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문과 벌렬 가문의 뭐 정치적 후원을 받든 아니면 뭐 군문에 들어가가지고 오군영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후원을 받든 아니면 결혼을 하든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후원을 받아야지만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벌렬 문관 가문과 결탁을 한 벌렬 무관 가문이라는 게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만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었고 이 사람들은 주로 중앙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중앙에만 고위 계층으로 오른 무관 그룹이 있다 보니까 영호남 지역, 여기도 원래 양반 그룹이 탄탄하잖아요. 여기에서는 무과 응시를 거부합니다. 무과에 대해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아져요. 왜냐? 무과에 합격을 해봤자 어차피 고위직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16세기를 거치면서 무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들어오는 무과에 들어가서 고위직까지 올라가지도 못하느니 그냥 나는 무과를 아예 보지 않겠다. 그래서 문과에 합격을 안 해도 무과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문화활동, 대표적인 게 서원에서 이제 돌아가가지고 뭐 서년연 제사 지내거나 이런 거겠죠. 뭐 향약을 편찬한다는 뭐 이런 거. 그런 활동에 집중을 하면서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겠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북부 지역, 이제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북부 지역은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요. 북부 지역은 뭐 개성상인이나 송상이 개성상이구나. 의상, 송상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가지고 양반은 되지 못했지만 지배층으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조선 사회 특징이 뭐냐면은 이 북부 지역 출신들은 과거에 합격을 잘 시켜줘요. 문과에 합격을 잘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는 돈도 있고 세력도 있어서 지배층으로서 지위를 누리는데 문과에는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눈을 돌리느냐? 문과에 이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북부 출신의 지배층은 무과에 합격을 해서 양반으로 올라서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무과를 봐서 더 높은 고위직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노력들은 다 실패한 거죠. 왜냐? 어차피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무과는 중앙에만 딱 지키고 있으니까. 네. 여기가 이제 조선 후기 지배계층이 무과제도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나에 대한 얘기고 이번에 피지배 계층을 볼게요. 피지배 계층. 피지배 계층은 이래요. 16세기에 임진왜란, 삼포회란 이런 게 터지면서 급격하게 무과 급제자가 많아지고 그게 계속 이어져요. 왜냐? 조선 후기로 가면은 군역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군인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군인을 뽑아야 되는 것 때문에 무과제도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과제도를 보고 가끔 뭐 어디 복무 배치가 되긴 하지만 사실상 관직 진출은 불가능해요. 뭐 잘해야 종구품, 정구품, 종팔품 요 정도만 받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사실상 관직을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지배층 중에서 무과를 보는 사람은 계속 등장하고 오히려 점점점 많아집니다. 왜 많아지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과 시험을 봤는데 종구품이 됐어요. 그럼 조선 전체 시스템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뭐 별 인정도 안 해주고 뭐 녹봉을 주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전남 영광 법성포의 아주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적어도 법성포에서는 영감 소리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적어도 법성포에서는 양반 소리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데 아주 용이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지역 사회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국가로서 나도 뭔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 국가로부터 인정받고자 했다라는 욕구가 있었는데 그 욕구도 덩달아서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피지배층은 무과 시험을 계속 응시를 한 거고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분석을 하느냐. 상위 계층과 자신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로서 연결을 하고 있었던 게 무과제도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선 후기로 가면은 특히 피지배 계층에서 나온 서민 문학이라든가 서민 예술 작품 중에서 무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임경업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인이랑 관련된 그림들 이런 것도 많이 남아있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당시 피지배층이 무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문과는 건드리기 너무 높은 사람들이고 이미 너무 차이가 나 있어요. 어나더 레벨이야. 하지만 무과는 아니었던 거죠. 무과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번쯤 건드려 볼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고 성공하면은 문과와 나 사이에 징검다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훌륭한 무인들을 추송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저자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비판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 비판점은 사실 책에 대한 비판이기보다는 책이 저한테 전달해준 비판점을 한번 좀 키워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이 책을 읽고 제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갖게 된 의문점이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조선의 무과제도는 사회제도인가 군사제도인가 라는 문제인 거죠. 이런 거예요. 이 책을 쭉 읽고 나면은 조선의 무과제도는 조선 사회를 안정시킨 것은 확실해요. 그래가지고 중앙에 벌렬 가문에 탈락한 사람들은 적어도 무과에서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해준 거고 그래 영호남 사람들은 무과에 대해서 관심은 없었지만 문화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만족을 누릴 수 있었고 그리고 북부 지역의 지배층은 적어도 무과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고 뭐 사회 각계 계층에서 각자 자기의 나름 방식대로 자기가 꿀 수 있는 꿈의 크기를 키우면서 무과를 통해서 그런 뭔가 불만을 해소하고 이랬었죠.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포인트 이거예요. 무과 제도의 원래 목표가 사회의 안정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원래 목표는 국방 안정이라는 거예요. 국방 안정. 그래서 실제로 조선 후기 내내 무과 제도가 확산되면서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한 건 맞는데 동시에 그 당시 실제 사료들을 보면 무슨 얘기가 계속 나오느냐. 무과 제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중이 떠중이들 계속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뭔가 꿈과 기회를 제공해주긴 하지만 이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조선이란 나라의 국방 상태가 망가지고 나라가 망할 수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료에서 이런 모습들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책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다뤄지진 않았어요. 사회제도랑 관련해서 무과제도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관련된 사료만 많이 나오고 아까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무과제도가 국방제도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료들은 많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문제점. 조선의 문과제도는 내가 알기로 사회제도가 아니고 군사제도인데, 오케이, 조선 후기에 실제로 사회제도로 기능한 건 인정한다. 하지만 원래 기능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자가 마지막에 굉장히 재미있는 예시를 들면서 끝납니다. 어떤 예시를 드느냐? 퀴즈인데 한번 같이 맞춰봐요. 자,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근데 이 사람은 알 거예요. 이 사람은 다 아시죠?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박정희 아버지입니다. 박정희 아버지 박성빈이라는 분이에요. 저자는 결론에서 이 얘기를 해요. 박정희도 무과제도 통과한 사람이죠.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아버지인 박성빈도 무과제도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어느 무과제도에 통과했는지 이런 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 연도를 추정해 봤을 때 갑오개혁 직전에 있는 무과제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승만도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과거 시험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무과 무인으로서 이제 삶을 시작하는데 지방에 있는 가산을 다 털어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대요. 서울에 올라와서 온갖 뇌물을 쓰면서 품계를 한 계단 높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갔느냐? 종구품에서 정구품까지 간 거예요. 한 단계 올린 거예요. 가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렇게 한 단계 올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서울에서 실패하고 지방으로 내려오죠.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에서는 우리 뭐 양반이라고 불리면서 박성빈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는 무인으로서 양반 행세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박정희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아마 아버지를 보면서 무인이 어떤 꿈을 꿀 수 있고 또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고 하지만 조선 사회가 무인을 어떤 식으로 좌절시켰는지 그걸 다 느꼈겠죠. 그리고 나서 근대화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국가제도를 통과한 박정희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꿈을 어디까지 키웠느냐? 대통령까지 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무과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꾸게 해주는 꿈과 그리고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흥미로운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책을 마칩니다. 네, 뭐 대충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 북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역주의이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북리뷰를 맞춰봤는데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돌아가면서 한 분씩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제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먼저 제가 정해놓은 먼저 순서대로 네, 할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우선 번역서지만 제목이 조선 무인 조선 무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무인보다는 좀 묵과 제도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좀 괴리가 느껴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아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책이 제가 생각할 때, 뭐 제가 원서를 다 꼼꼼히 읽진 않았어요. 원서의 일부분씩만 봤는데, 제가 봤을 땐 번역이 잘 되어 있는 책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목은 번역이 조금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1차적인 이유는 출판사의 요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원제가 Between Dreams and Reality, the Military Examination of the late 조선 period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어 원제에서 담고 있는 거는 꿈과 현실의 괴리, 이게 한 가지 포인트고, 두 번째는 묵과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묵과 제도에서 꿈과 현실의 괴리가 일어났다라는 거는 결국 묵과 제도를 보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약간 이렇게 굳이 포장을 해서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조선 무인의 삶이라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실제로 어쨌든 책을 읽어보면 묵과 제도 얘기입니다. 재밌는 게 지금 교보문고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첫 네네. 번째 댓글에 뭐라고 써있냐면 묵과에 대한 책인 줄 알았는데 조선 후기 신문사에 대한 이야기. 점점점. 아,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공감하네요. 얘기를 누가 네네. 공감해서 써놨군요. 신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할까요? 네. 네,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묵과제도에 관해서 다룬 책인데
정작 그 문과제도의 그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사회학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그 자세히 알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 문과제도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지배층도 문과제도로 이렇게 그 응시를 해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문과제도가 굉장히 그 복잡하고 필요한 돈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인데 피지배층이 이렇게 쉽게 응시를 해서 다수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제기됩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문과든 문과든 잡과든 과거 시험인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 시험은 기본적으로 양인은 다 볼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양인.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양인이 볼 수가 없는 게 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걸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양인인데 뭐 위에 그 가문 중에서 누가 양반 출신이 있다든가 뭐 과거 급제자 출신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고 아니면 뭐 지역별로 TO가 나눠져 있을까 그 TO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제한이 있는 거죠. 근데 문과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피지배층이 왜 걸리냐면은 시험 과목 때문이에요. 시험 과목. 시험 과목이 뭐가 있냐면 문과는 문과랑 다르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병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글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 하나는 무예가 얼마큼 뛰어나냐인데 무예 시험이 뭐가 있냐면은 말타기, 활쏘기, 힘쓰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활쏘기나 힘쓰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말타기는 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안 되고 병서 읽는 것도 뭐 경전에 읽는 것보다 쉽지만 어쨌든 쉽지 않겠죠. 접근하기가 글 공부하기가 그래가지고 피지배층이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특수 이벤트가 뜰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시험 과목을 굉장히 완화시켜줘요. 병서 시험 보는 거를 없애준다든가 말타기 시험을 없애준다든가 아니면 또 대표적인 게 원칙대로라면 활을 엄청 멀리서 쏴서 다 명중을 시켜야 돼요. 근데 가까이서 쏴서 세 발, 아홉 발 중에서 뭐 두 발만 명중시키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제 뭐 부정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것도 다 대리 시험을 봐요. 활 잘 쏘는 사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원칙은 양천지의 구분해서 모든 양인을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기 쉽지 않았는데 그 현실의 벽을 뭘로 낮췄느냐? 문과 시험 과목을 좀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낮춰서 조선 후기에는 피지배층도 많이 문과에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인데 네. 문과를 이렇게 완화시켜서 피지배층이 응시를 할 수 있었던 반면에 문과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이벤트 때 완화시키고 이런 건 없었나요? 문과 같은 경우는 문과는 사실 완화시킬 게 없는 게 시험 과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시험 과목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경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뭐 특정 문구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 쫙 자기 논술용으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과목을 완화할 게 없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조선 네. 후기로 가가지고 문과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일단 문과 시험 자체를 자주 봐요. 굉장히 자주 봐요. 굉장히 자주 보고 볼 때마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부정행위가 아주 기승을 벌이죠. 부정행위가 단순하지 않은 게 거의 기업 형태로 운영되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문과에서도 이제 급제자가 많이 나오죠. 하지만 접근하기 더 쉬웠던 거는 문과긴 했다라는 거죠. 결국 문과와 문과의 그 시험 난이도가 약간 차별을 낳았다라고도 결론 줄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이건 거의 제 뇌피셜이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제가 읽었던 사료에 근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에 관련된 문과와 무과가 방만하게 운영된 건 똑같은데 그 둘 사이에 접근성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연구는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근거해서 말하자면은 접근할 수 있는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질문할게요. 네. 아까 책 내용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영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양반들이 이제 17, 19세기에 이제 묵과응시를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됐던 배경이 뭐였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17세기 이후에 이 양반들, 특히 영호남 지역의 양반들이 이렇게 묵과를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묵과까지 봐가면서 관직을 안 갔더라도
그들의 양반 지위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됐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큰 틀에서 아주 정확하게 본인 질문에 본인이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17세기 이후 특히 영원한 지역에 있는 양반들이 물가를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방금 이제 개돈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가를 거부해도 자신들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책의 근거에서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자면은 양반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문화 자본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 피에르 부르디에가 한 말이래요. 저 피에르 부르디에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 문화 자본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로 양반의 지위가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조선 정기 같은 경우는 문과 시험을 봐도 문화 자본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하지만 17세기 이후가 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여러 가지 이벤트를 겪으면서 문과로서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상실되고 피지배층도 문과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과 합격증, 홍패거든요. 그 홍패를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문화 자본으로서의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자본의 크기 이게 충분히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홍패를 갖느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홍패를 갖느니 그냥 영호남 지역에서 자기 붕당에 맞춰서 스승이나 이런 사람들 선연 봉사를 하고 서원을 운영하고 향약을 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화 자본을 형성하는데 더 유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과를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문과를 보거나 아니면 아예 지역에서 양반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했다라고 책에 나와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약간 그런 건가요? 지금 문화자본 설명이 됐는데 그 어떤 신분이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걸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명품 같은 게 흔치 않은 시절에는 네네네. 부자들이나 재벌들이 이제 명품을 소비하면서 서로 이렇게 뭐 아는 척 안 하지만 서로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그렇죠, 명품들을 이제 그렇죠.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명품이 너무 보편화돼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게 가치가 떨어져서 그것만으로는 이제 부유함을 이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뭐 큰 틀에서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비유가. 그러니까 사실 제가 문화자본을 정확히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독해를 해가지고 이게 정확히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오는 맥락을 봤을 땐 맞는 것 같아요. 문화자본이라는 게 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문화적 속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로 여기서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기회라든가, 네. 문화자본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문화자본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문화인,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걸로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전에는 혼인이라든가 이런 걸로 됐었던 건데 이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맞다. 얘기하다 보면 기억나는데 이게 문화자본으로 또 기능 안 한 이유가 묵과 홍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문과 집안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홍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우리 수평님이 저한테 딸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딸이 없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문화자본으로서 기능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네, 됐나요, 답변이? 네. 네, 그 다음은 제가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요. 책 소개를 들어보니까 이 묵과라는 시험을 두고서 다양한 계층 또는 신분의 이해관계가 달랐다는 점이 이제 이 책에서 저자가 하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얼핏 이제 들어보면은 이제 저자가 이제 각각의 계층을 나누는 기준 같은 게 과연 명확하게 드러났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양반도 다양한 계층으로 나뉘는데 그걸 설정하는 기준이 저자가 책에서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줬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그 질문에는 제가 또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운 게 저도 똑같은 질문을 안고 계속 책을 읽고 제가 최근에 이걸로 어디 서평을 낸 적이 있는데 서평을 퇴고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되게 얼버무리면서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지만
아까 제가 북 리뷰할 때 또 나왔지만, 일단 분류 자체가 애매한 그 용어예요. 지배계층이랑 피지배계층으로 하거든요. 근데 양반이랑 평민이면은 양반이랑 평민, 아니면은 양인이랑 천인이면 양인이랑 천인,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지배계층이랑 피지배계층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피지배계층이 누가 있냐라고 하면은 또 어설프게 그냥 보통의 평민들이 포함되어 있고 천민의 일부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한량, 서울 이런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지배계층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람이 되게 넓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 속성을 보면 어쨌든 피지배계층은 맞아요. 본인들이 뭐 스스로 과거를 본다던가 신분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맞거든요. 그래서 어떤 맥락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배계층도 봤을 때 되게 갈리는 게 기본적으로 양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양반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또 북부 지역, 황해도, 함경도, 함경도, 함길도죠. 그 당시에는. 함길도 얘기를 할 때는 거기는 또 양반이 아니에요. 그 지역의 유력 가문이라든가 그 지역의 토관이라든가 그 지역의 유력 상인 계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맥락인지는 알 것 같아요. 북부 지역은 북부 지역에 그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토관이라든가 유력 세력들이 비록 문과에 합격해서 양반으로 나아가지 못해도 그 지역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됐느냐라고 볼 때 일반적으로 영호남 지역의 양반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호남 지역, 중앙 그리고 북부 지역의 일반적인 문과 트렌드를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을 묶어서 지배계층이라고 한 거는 어떤 맥락인지 이해돼요. 하지만 그 지역의 세세한 분류로 들어갈 때는 더 자세하게 나눌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더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잘 설명을 안 한 이유가 너무 길어질까 봐 지금 답변처럼.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발표에서 설명할 때는 그냥 지배계층, 피지배계층으로 좀 편의상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한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책 내용에 대해서 그럼 질문이 거친 다 나온 거니까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북한 선생님께서 이 책에 대한 책을 읽고 나서 느낀 문제의식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 국가제도가 과연 사회제도이기만 했는가, 국방제도이기도 했지 않는가, 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이제 저는 이 무과제도가 사실 본질적으로 과거제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직선발 제도잖아요. 공직자 선발 제도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발제도죠. 이게 국가 입장에서는 행정제도고, 음. 또 이게 신분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는 사회제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성격이 훨씬 더 강하고 그게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국방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제도라고 하는 거는 무과에 합격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군역을 서는 병들이나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데서부터 국방제도가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게 무과이긴 하지만 무과라는 거는 과거제도의 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국방제도로 봐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 서평에다가 이런 걸 쓰면서 기회가 되면 누구랑 한번 논의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문제인데, 일단 되게 뭐 이어령 비어령 얘기를 하자면은, 문과제도는 기본적으로 사회제도이면서 국방제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 이유는 사회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는 방금 개도님이 말해준 것처럼 과거 시험을 통과하면은 그때부터는 신분이 갈려요. 그러니까 문과제도를 본다는 건 기본적으로 신분제도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제도랑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국방 문제랑 연결시켜서 한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1번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국방 문제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문과제도가 제대로 운영돼야 되는 이유로 꼽은 게 문과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국방이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뽑으면 안 되고 엄격한 시험을 거쳐서 선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의 기초에서 이게 국방 문제로도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고 두 번째
1번이랑 연결되는 건데,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왜 도대체 국방 문제로 봤느냐? 왜냐면 아까 방금 잘 얘기해 주셨죠? 무과제도를 선발한 거는 무인을 뽑는 거지 군인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군역제도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큰 관련이 없어요. 무과제도랑. 근데도 불구하고 왜 국방제도랑 연결지어 생각을 했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자, 무인은 정일품부터 종 9품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그 일정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수준까지 오르려면은 최소 정사품부터예요. 정사품이 제일 낮아요. 만호인가? 그게 아마 정사품일 거예요. 그래서 뭐 흔히 나오는 이제 그 첨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사 말고 경마사라든가 요 정도 되면은 당상관이란 말이에요. 정삼품, 정이품, 종이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래부사 송상영을 지원하지 않고 도망친 이각, 경상 좌병사 이각이라는 사람도 정이품이란 말이에요. 엄청 높은 직책이죠. 정이품이면은 저희 문관으로 따지면 영의정급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군역제도랑 관련하고 뭐 군사 사무를 맡는 무관은 정말 극소수예요. 정말 국서수고 그러면은 그 수많은 정오품부터 종구품까지 그 수많은 무관은 뭐 했느냐? 실제로 조선 후기에 일반 병사랑 다름없이 전선에 배치돼서 생 노동을 뛰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전투에 나선 건 누구냐? 조선 전기에는 일반 병사가 나갔어요. 정병 이런 사람들 뽑은 사람들이. 조선 후기에는 실제로 전투에 나선 건 누구냐? 지금으로 따지면 부사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무관직에 합격한 종 5품부터 종 9품까지 무관들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합격했을 때 이 사람들은 실제로 병사랑 비슷한 전투 요원으로 배치됐기 때문에 그래서 무과제도랑 국방제도를 조선 후기에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칙대로 보면 이걸 사회제도로만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도 사회제도의 하나로 인식을 하고 무과 영시를 한 거고. 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방 시스템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비중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이 무과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느냐 아니냐 이 문제를 국방제도와 연결시켜서 생각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은 쉽게 설명해 이거예요. 그 당시에 가서 국방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무과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국방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국방제도랑 연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 이게 그 무인들이 이제 종 5품이나 그러니까 하위직이 실제 전쟁에 하급 무관들이 실제 전쟁에 나간다면 네. 그 수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 무반이 몇 천 개? 한 3, 4천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밖에 없어요. 진짜. 네. 근데 군대가 없다고 국방 그러죠. 문제를 네. 그러니까 국방 문제를 연결해 버리면 네. 실제 운영하는 군대 숫자가 진짜 몇천 명밖에 안 된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로 맞게 되지 않나요? 네, 정확한 지적이에요. 네. 그럼 정확한 이거는 지적입니다. 정말 조선에서 어이없는 가장 큰 군 조직이었던 훈련도감의 병사수가 가장 흔히 소위 말하는 리즈 시절이 이제 인조 직후랑 그리고 정조가 장용위를 만들었다 혁파돼서 다 훈련도감에 합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조 때 그때거든요. 그래서 인조 때랑 순조 때가 훈련도감 리즈 시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전체 군대 수가 2만 명이에요. 병사가.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무관직이었고. 그러니까 무관이 몇천 명밖에 없었고 그 사람들이 전투 요원인데 이게 조선의 국방이라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국방개혁은 무과제도 개혁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그 당시 사람들이 있는 게 그런 맥락 때문이에요. 병사는 뽑지 않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전투 요원에 해야 되는 거는 모병으로 뽑은 훈련도감 사람들인데 너무 운영비가 많이 들어요. 그럼 뭐냐? 그냥 홍패주면 그냥 알아서 무게 들고 오는 무관직이라는 얘기죠. 이것처럼 국방이 너무 허술하네요. 근데 괜찮아요. 청나라가 있으니까요. 그렇지. 청나라가 있는데 국방을 키우는 것도 문제죠. 그렇죠. 왜냐면 외국가 쳐들어오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청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해 줄 테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진짜 약간 여담인데 청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하면 8기가 오는 거예요? 8기가 오지 않을까요? 청나라 군대는 8기밖에 없지 않아요?
잘 이거는 모르겠네, 하치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이거는 되겠는데. 하치님이 대답해줘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조선시대에도 논의가 있었죠. 그 논의 외적 있죠. 예. 외구가 또 쳐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청나라 너희 도와줄 거니까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병이제가. 인조 때 그런 논의가 있었고, 네. 숙종 때도 그런 논의가 잠깐 있었어요. 예. 어떤가요, 하치님? 만약에 파견된다 하면 때로 팔기가 오고요. 그리고 왜냐면 대체로 조선과 인접한 곳이 동북 삼성지역. 근데 거긴 일단 다 팔기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병력이 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청나라 같은 경우는 한인으로 이루어진 노경 부대와 이제 또 만주인, 몽고인 또 이러던 패기 부체제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전력의 핵심은 팔기이기 때문에 대체로 팔기가 파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선의 국방은 항상 안정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작 저기 이홍장이 데리고 온 거는 북양함대군이죠. 팔기군이랑 다른 체제죠. 거기. 그땐 좀 달라요. 그쵸. 그때 그때는 완전 다르죠. 청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팔기가 워낙 또 무력해지는 시기라서 그때는 또 신식 군대들 기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얘기가 다르죠. 이거는 잘라도 되지 않을까 싶은 얘기 있는데 안 잘라도 되고 그 무관직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막 생각이 난 게 제가 의경이었잖아요. 제가 의경이었는데 의경은 병이잖아요. 그쵸, 그 병이지. 이제 따지자면 군역을 뛰는 거죠. 군역을 뛰는 사람들인데 실제 시위 진압에서 의경들 앞에서는 건 경찰관 기동대거든요. 그 경찰관 기동대가 거의 의경들하고 수가 맞먹어요. 그 경찰관 기동대에는 순경부터 이제 지휘관은 경감까지 있거든요. 무궁화 투대. 그러니까 이거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네. 진짜 비슷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경찰을 뽑는 게 치안 업무 또는 이제 시위 관리 제도의 핵심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국방제도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진짜 좋은 비유다. 이거 무조건 살려야겠는데? 이거 진짜 좋은 비유다. 앞으로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게 더 이해하기 쉽다. 실제로 의경은 줄이고 있잖아요. 그쵸? 의경 없어졌죠. 아예 없어졌나? 네. 의경이 근데 그건 이제 없애려고 없앤 건 아니고 ILO에서 불법이라 그래가지고 병사를 의무병을 그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에 전환시켜서 쓰는 게 국제 노동 뭐 규약상 위반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줄이다가 없어진 거예요. 잘했네. 이거 할 때 되게 좋은 비유다, 이거는. 훌륭하네. 정말 조선은 암울하구나. 아니야, 뭐,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나라에서 이제 또 각자의 꿈을 갖고 사는 게 또 조선사회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 조선에 안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그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근데 현실은? 현실은 꿈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between dreams and reality 거죠. 드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리얼리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제시한 사례인 그 박성빈, 박정희 부자 얘기가 아주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이게 핵심이네요, 그게. 아무리 그 고관 대작을 꿈꾸면서 신분 상승을 원했지만 현실은 차별받는. 그렇죠. 결국 한계가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질문이 정리된 것 같으니까 이 책을 이제 발제해 주신 북하사님께서 이 글의 전체적인 어떤 느낌이나 어떤 핵심적인 내용,
좀 그런 거를 한두 마디 정도로 짧게 한두 마디 정도로. 네네 설명해 주시면 마무리 좋을 것 발언. 같아요. 네. 어, 이 책은 어떤 거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하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까요?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긴 해요. 예를 들어서 역사에 전혀 관심 없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조선 부인의 역사라는 책을 소개해달라고 할 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조선 사람들도 각자의 방식대로 사회 상층부로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그거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공식된 틀이었던 묵과라는 게 있었다. 하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이용하기 위해서 방만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결국엔 그 사람들의 꿈을 좌절시키는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라는 거는 한 이면만, 그 표면만 보면 안 되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거를 이용하고 거기서 좌절하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책인 것 같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 뭐 네, 네네 추가 질문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북리뷰를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북리뷰를 하니까 확실히 많은 토론들이 있어서 아주 즐거웠네요. 오랜만에 되게 활발하게 토론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도 이렇게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돌아가면서, 저 말고 다들 책 많이 읽으시니까 네, 한번 기회 되면은 우리 북리뷰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